오늘도 솔솔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다리시던 재밌는 이야기 또 가져왔으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기 남쪽 어느 작은 고을의 외곽. 이른 아침 안개가 마을 지붕을 감싸고 논두렁 위엔 말라붙은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을 어귀 끝 오래된 초가 한 채가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짙은 안개가 마당 너머까지 가만히 내려앉아 늦가을의 바람은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제법 살을 스쳤습니다. 밤새 감나무에서 떨어진 잎들이 마당 가득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붉고 노란 비단 조각이 넓게 흩어진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마당 한켠 굽은 담벼락 아래 놓인 나무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지요. 손에는 낡은 빗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어깨엔 옅은 담뱃빛 수건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또 많이 떨어졌구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낙엽 소리는 바람보다도 더 느리게 울렸고 마을 전체가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이때 초가 뒤편에서 가지를 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이한수가 작은 도끼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나무를 살피는 것이 오래된 습관처럼 되어 있었지요. 감나무 가지 하나를 쳐다보던 그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마다 감이 잘도 열리긴 하는데 이놈은 좀 너무 웃자랐구만. 그는 다듬어진 가지 하나를 뚝 꺾어 내려놓고 다시 몸을 일으켜 뒷짐을 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빗자루를 멈추고 감나무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자르시지요. 잎 다 떨어졌는데도 아직 손이 가십니까? 이한수는 고개만 살짝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겨울 들기 전에 손봐두는 게 나쁘진 않지요. 그렇게 손봐도 내년에도 또 제멋대로 날 겁니다. 사람이나 나무나 너무 곱게만 자라면 보기 안 좋습디다. 그렇다고 자르지 않으면 해를 가리니 문제요. 박씨 부인이 한숨 섞인 웃음을 내뱉으며 이어갔습니다. 오래감은 어찌나 단지 마을 아이들이 담을 넘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씩은 따먹게 두었지요. 애들이 좋아하니 다행이지. 늙은이 둘만 있어봤자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박씨 부인이 빗자루를 세우고 돌아서며 대꾸했습니다. 그 말 참 야속하네요. 올해는 곶감도 말리고 항아리 가득 절여두려 했는데 그리 하시지. 다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무리라니요? 이 정도 일이 무슨 무리입니까? 젊을 적엔 논일, 밭일 다 했는데 이한수가 퉁명하게 받아쳤습니다. 젊을 적 얘기는 왜 하시오? 지금이 젊을 적인가? 그럼 당신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마다 나무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 나무 만지는 게 무슨 젊은이 일인가? 늙어서 할 일이 없으니 그러는 것이지. 박씨 부인이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또 새로 나는 걸 보니 우리네 삶도 그런 건 아닐까 싶네요. 이한수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건가? 계절마다 변하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사람도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말투는 툭툭 끊기고 다정한 기색이라곤 없었지만 마치 오래된 물레방아처럼 일정한 리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이좋다고 말하진 않지만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어색한 침묵에도 조바심을 내지 않는 이들.
이한수와 박씨 부인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이한수가 마지막으로 감나무 가지를 매만지며 제안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지요. 아침밥 준비해야지. 벌써 준비해뒀습니다. 미음하고 나물 몇 가지만이지만요.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박씨 부인이 빗자루질을 마저 끝내고 이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들어오세요. 밖이 추워요. 이한수가 감나무를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소. 안개가 걷히는 걸 보고 싶다오. 그럼 너무 오래 서 계시지는 마시구려. 마당 한켠엔 감잎 냄새가 은은하게 떠돌고 낡은 초가의 하루가 그렇게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혼자 남아 안개가 천천히 거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마을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늦게서야 담장을 넘어오는 시간에 박씨 부인은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된장과 간장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마당 끝쪽 돌담에 기대앉아 묵은 담뱃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고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것이 요즘 그의 습관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장독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산에 좀 다녀오려 합니다. 이한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산이라니, 또 무슨 일로? 박씨 부인이 치마에 붙은 흙을 털어내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 캐두었던 더덕 자리에 약초가 하나 더 올라왔더이다. 어르신네 집에 감기 기운 있다 하셨기에 조금만 다녀오지요. 이한수가 한숨처럼 짧게 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더니 또 바위 밑을 뒤지겠다는 말이오. 그만 좀 하시지. 이제는 남 챙기기보다 자네나 돌보시오. 박씨 부인이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집신을 꺼내 문가에 놓았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보니 이한수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무 지팡이라도 챙기고 가시오. 올라갈 때 숨차거든 그냥 돌아서고. 박씨 부인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구려. 그리 높이 올라가지도 않을 테니. 박씨 부인이 돌아온 것은 해가 서산으로 많이 기운 뒤였습니다. 집신 바닥은 흙먼지에 누렇게 물들었고 손에는 작은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찔레뿌리 몇 가닥, 말린 더덕 한 조각, 이름 모를 잎사귀 몇 줄기가 조심스레 엮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박씨 부인의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낮에 산길을 오르내리며 찬바람을 많이 쏘인 탓인지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한수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데워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박씨 부인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걸 좀 드시지요. 박씨 부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이 조금 칼칼할 뿐인거려. 이한수가 차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따뜻한 걸 마셔야지. 내일 더 심해지기 전에. 그날 밤 이한수는 박씨 부인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간혹 심하게 기침할 때면 등을 살살 문질러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씨 부인의 기침이 다행히 나아지자 두 사람은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당 한켠에 놓인 대야 위로 감잎이 한두 장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야 속에는 막 깎아낸 감이 반쯤 말라 있었고 그 옆에서 이한수가 조심스레 감 껍질을 벗기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며 두꺼운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각자 손에 든 일을 하던 중 박씨 부인이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는 감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네요. 이한수가 감 하나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늦게 와서 그런 게지. 달기는 해도 올해는 못 둘 것이요. 박씨 부인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둘러 먹어야겠네요. 우리 둘이서 먹기엔 많지 않소? 이한수가 손을 멈추고 마당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그럼 담장 넘어 동네 애들을 좀 부르는 건 어떻소? 요즘은 저 감 말리는 냄새도 모르고 자라는 판이니 말이오. 박씨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에 대문 앞에 몇 개 놓아둬야겠네요. 그날 오후의 마당은 감내음으로 가득했고 감빛 햇살 아래 두 노인은 말없이 각자의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감에 비치는 빛이 더욱 붉어졌을 때 이한수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우리가 이 집에서 산 게 몇 년쯤 될까? 박씨 부인이 손을 멈추고 계산해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 왔으니까 한 30년은 넘었을 거예요. 이한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나. 그럼 이 감나무도 우리와 함께 30년을 산 셈이군. 박씨 부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지금보다 한참 작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그늘을 만들어주네요. 그날 저녁이 되어 초가 안방에는 등불 아래 놓인 헌옷 보퉁이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보퉁이에서 옛 겨울옷을 꺼내어 손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이한수는 그 곁에서 실을 꼬거나 작은 구멍을 메우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바늘을 꿰며 옛 추억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이건 둘째 아들 어릴 적 저고리더이다. 이제는 손주에게도 작을 테지만 솜은 아직 괜찮으니 살려두면 욕이 나겠지요. 이한수가 실 한 가닥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버릴 순 없지요. 손수 지은 건 정이 남아 그런가 봅니다. 박씨 부인이 바늘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때 아이들 가르치느라 얼마나 바쁘셨는데 낮에는 글 가르치고 밤에는 내가 바느질하는 옆에서 책을 읽어주시고. 이한수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서신을 전하는 품팔이 아이가 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한양서 서신이 왔습니다요. 첫째 도련님 서신 같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풀자 큰아들의 단정한 필체로 빼곡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편지를 읽어가며 중간중간 이한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관청 일이 많아 바쁘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잘 자라고 있고 큰아이는 벌써 글을 제법 읽을 줄 압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씨 부인이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답장을 써야겠지요? 그런데 눈이 흐려져 잘 보이질 않으니원. 이한수가 서랍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며 제안했습니다. 자네가 옆에서 불러주면 되지 않소. 자네가 불러주는 대로 내가 받아 적으리다. 그날 밤 촛불이 다 타들어가는 안방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추억을 나누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도 적은 아이가 바쁘면 바쁘다.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는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이한수가 등을 돌린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본디 그런 성미였지요. 무던하고 말 없고 내 닮았소. 박 씨 부인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엔 아침마다 종알종알 말을 하더이다. 당신 품에 안겨 책소리 따라하던 거 기억나지요? 이한수가 눈을 감은 채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리워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다 마다요. 겨울밤마다 무릎 위에 앉혀놓고 글자 따라하다 졸던 것도. 박 씨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았는데 이제는 어느덧 자식까지 둔 어른이 되었네요. 잠시 뒤 박 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들 다 자기 살기 바쁘겠지요. 그래도 어느 해쯤엔 마루에 둘러앉아 감이라도 깎을 날이 오겠죠. 이한수가 눈을 감은 채로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감은 내가 깎겠소.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정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날씨가 차가워질 무렵 박 씨 부인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어느 날 초가의 안방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는 무릎을 감싸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바람막이 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몸을 떨며 기왓장 너머로 붉게 비치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한수가 그 소리에 잠을 깨어 몸을 돌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박 씨 부인이 기침을 참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다시 심한 기침이 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한수가 급히 일어나 물을 떠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박 씨 부인이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야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목이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와야겠소. 이건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박 씨 부인이 손을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괜히 의원까지. 그러나 이한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봐야 해요. 해가 중천에 오르고 나서야 마을 의원이 초가를 찾았습니다. 의원은 곧바로 박 씨 부인의 맥을 짚고 숨결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귀를 대어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입안과 목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이한수의 눈빛에 걱정이 짙어질 무렵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침이 깊어 폐기가 막힌 듯하오. 기운이 허해져 기혈이 돌지 않으니 지금은 음식을 넘기는 것도 힘들 겁니다. 이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이 약봉지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약을 달여서 하루 3번 드리고 따뜻한 음식으로 기력을 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찬바람을 쏘이면 안 됩니다. 박 씨 부인이 고개를 돌린 채 침상 너머 감빛 햇살이 스며드는 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원님, 얼마나 걸릴까요?
의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몸의 기운을 되찾으시려면 보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만 병세를 한번 두고 봅시다. 의원이 돌아간 후 이한수는 약을 다리며 박 씨 부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박 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박 씨 부인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수가 정성스럽게 끓여낸 미음 한 숟가락도 삼키기 어려워 그저 입술만 축이고는 고개를 내저었지요. 이한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야 기운이 날 텐데 말이오. 박 씨 부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속이 계속 텁텁하네요. 그 옆에 물만 좀 주시겠어요? 이한수가 미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그릇을 들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입이라도 헹구시오. 한 모금만. 박 씨 부인이 이한수의 손에서 물을 받아들며 작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하네요. 말은 작았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그녀의 말에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세 나을 거예요.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요. 의원님도 한 보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밤 초가의 방 안은 어스름한 등불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다시 잠에 든 뒤에도 이한수는 일어나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에 없이 차가웠고 맥박도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한수가 찻잔에 물을 데우고 손수건을 따뜻하게 데워 그녀의 이마에 얹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프니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소. 말은 없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낡은 초가 안방엔 다만 두 사람의 숨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숨소리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깨어나 살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 씨 부인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되자 이한수는 그제야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 보름이 지났지만 박 씨 부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쇠약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새벽 이한수는 박 씨 부인이 아직 잠든 틈을 타 조심스레 집신을 꺼내어 신었습니다. 문지방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안방을 돌아본 그는 작은 숨을 삼키고 초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의 손엔 빈 보퉁이 하나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해묵은 광목 자루가 걸쳐 있었습니다. 산자락에는 서리빨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로는 박 씨 부인이 자주 다녀갔던 오솔길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걸음을 내디디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다녔던 이 길을 내가 걸어보겠소.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이런 길을 혼자 오르내렸다고 생각하니 새삼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곳곳에 찔레 가시가 옷자락을 붙잡았고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한수는 낮게 숨을 몰아쉬며 박 씨 부인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돌무더기를 넘고 개울을 건너며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도 이 길을 걸었지. 그 손으로 뿌리를 캐고 이런 바위 위에 앉아 숨을 돌렸겠지. 한나절을 걸어 올라간 끝에 작은 바위 아래에서 더덕 뿌리와 하얀 약초 몇 줄기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말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한수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에 몸을 맡기러 와서는 일이 험한 일을 한 게요. 그는 약초를 캘 때마다 박씨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차가운 흙을 만지며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산길을 오르내렸을 그녀의 모습을, 조심스레 약초들을 보퉁이에 싸고 그는 오래도록 허리를 굽힌 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소. 해가 기울 무렵 이한수는 다시 초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레 쌓은 약초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가시에 찔린 자국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데워두었던 물에 약초를 우려내어 작은 찻잔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 잔을 들고 박씨 부인의 곁에 앉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자네가 좋아하던 산내음이요. 박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 다녀왔소. 자네가 약촉해던 그 자리 말이오. 박씨 부인의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 험한 길을 당신이 다녀오셨다고요? 이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지. 박씨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 일까지. 이한수가 그녀의 손을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네의 고생을 이제서야 알았네요. 박씨 부인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이한수가 찻잔을 들어 그녀의 입가에 대며 말했습니다. 목이라도 죽여보시지요. 분명 차도가 있을 겝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차를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한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말없는 눈빛 속에서 박씨 부인의 입가엔 마지막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간빛 저녁 햇살보다도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한수가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박씨 부인이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이한수는 박씨 부인 곁에서 밤을 새우며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약차를 계속 끓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박씨 부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손끝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한수는 종일 그녀 곁에 앉아 있었고 박씨 부인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씨 부인이 힘겹게 눈을 뜨며 이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이한수가 급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옆에 있고 말고요. 박씨 부인이 작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참 행복했어요. 이한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오. 아직,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건데 말이오. 박씨 부인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말해두고 싶었어요. 그녀가 이한수의 손을 더 꽉 쥐며 계속했습니다. 감꽃 필 때마다 당신이 꺾어오던 그 향기, 겨울밤 시조 읊는 그 목소리,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이한수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도 나에게는 박씨 부인이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옛날처럼 시조 하나만 읊어주세요. 이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박씨 부인이 눈을 감은 채 그 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이한수의 음성은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조가 끝나자 박씨 부인이 입술을 조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자네야말로 나를 이렇게까지. 이한수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지만 눈꺼풀 아래엔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고 주름진 이마엔 오래된 사랑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이한수가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많이 고마웠어. 박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마웠어요. 고생 많으셨어. 정말 고생 많으셨어. 박씨 부인이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은 말없이 찾아왔지만 결코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계절이 그 순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나눈 투박한 말들, 마당에서 함께 깎던 감의 향기, 겨울밤 등불 아래서 나눈 조용한 대화들.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한수는 오래도록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서서히 어둠으로 바뀔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겠소. 절대 잊지 않겠소. 그들의 계절은 그렇게 저물었고 감빛 저녁은 오래도록 창 너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한수는 박씨 부인의 바느질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위와 실타래, 다 다른 골무 사이에서 조그마한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한수께라 적혀 있었지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박씨 부인의 필체로 짧고 단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거든 이 글을 한 번쯤은 읽게 되겠지요. 나란 사람 참말이 없는 아내였지요. 무던히 견디고 웃고 속으로 삼키는 것만 배우다 보니 당신 앞에서도 그리 되더이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한 날들 내 삶이 참 따뜻했습니다. 감꽃이 필 때마다 당신이 꺾어오던 그 향, 겨울밤 시조 읊는 그 낮은 소리, 나는 그 모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계절이 남은 날들에도 햇살처럼 고요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시올림. 이한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감잎은 바람결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이한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홍하는 간데 없고 백발만 머물렀으니. 그의 시조는 박씨 부인을 향한 것이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가 곁에 있는 듯 담담했습니다. 이한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다 작게 읊조렸습니다. 잘 가시오. 네네, 그리웠소. 바람은 대답 대신
감나무 가지를 살짝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한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달이 중천에 이를 때까지 그는 감나무 아래에서 박씨 부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밤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이한수는 편지를 품에 넣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당신을 그리워하겠소.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날아갔고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오래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 잠시 멈춰서서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솔솔민담은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겠사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